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수용이 된다면 약 3천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인데요. NH투자증권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탓에 사안이라서 권고안 수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판매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체제 개편과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다시는 유사한 피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개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안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 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이요.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애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농업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스마트팜 실습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한국생명과학고 고시환 교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선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 후보들 오늘 마지막 6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먼저 판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판세가 각 정당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블랙아웃 이렇게 부르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자 추격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고 있다.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된다. 네. 심지어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원래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는 네. 두 자릿수 이상 이제 지지율 격차가 났었습니다. 네. 그걸 지금 한 일주일여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자신하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 굉장히 광폭으로 움직였는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이제 동선의 차이가 좀 커요. 네. 박영선 후보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였고요. 네. 또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집토끼들은 다 이미 잡아놨다. 그렇다면 나는 산토끼 잡으러 간다. 네. 어찌 보면 조금 중도 지역이나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지역인 강북 지역까지도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광폭 행보를 시작했고 주로 이제 2030 청년층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유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뭐 많이 따라잡았다,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해도 겸손하자. 지금 뭐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5, 6%포인트로 승부가 갈릴 것 같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까지 했는데 네.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15%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크게 이길 것 같다라는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시점을 본다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입어 야당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로 승리한다. 압도적으로 우승할 네. 것이다. 네. 민주당은 우리가 야금야금 따라와서 지지층들이 다 결집했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 박빙이지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거 양쪽 얘기 중에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딱 오늘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내일 8시에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 내일 자정 전후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승패도 승패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래도 좀 계속 여론조사에서 뒤처졌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좀 암울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 계산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요. 먼저 이번 투표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90%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맞으면 투표율이 90%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투표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가 56%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지만 이번 사전투표 이틀 합쳐서 20.54%는 3년 전 지방선거 자체보다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이제 재보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90%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통상 높으면 한 48%, 낮으면 45% 아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열기가 꽤 뜨거우니 본투표에 한 30% 정도가 모인다면 과반 투표율 50%는 넘기지 않겠는가 네. 이 관측이 많아요. 네. 다만 이제 50%냐 55%냐 57, 8%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좀 유리하다. 평소에 표를 안 짓던 사람들이 네. 투표장에 내거 나와서 정권 심판 바람에 좀 올라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계산은 서울시 유권자 기준으로 약 840만 표가 유권자예요. 네. 근데 50%만 투표장에 가서 찍어요. 네. 그럼 이제 420만 명 정도 되죠. 네. 그럼 이 절반이 21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매직 넘버가 210만 표. 210만 표를 먼저 모으는 쪽이 이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이 국민의힘에서 걱정하고 있는 점이 지금 이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뭐 이제 구청장이라든가 기초의회라든가 민주당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저인망식으로 훑어서 민주당 지지층, 지금 조금 이제 유보하고 있거나 위축된 지지층, 이런 경우를 이제 샤이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샤이 진보까지를 투표장으로 모아내면 우리도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토끼, 아까 말씀드린 전통 지지층을 다 결집해보자. 이게 민주당의 셈법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수는 좀 바람을 탔으니 이번에 네. 이제 20대, 30대 청년층, 보통 언제 우리 보수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보겠는가. 그리고 또 중도 지역도 좀 공략해보자. 네.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의 봄나들이 행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지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유세 선거 마지막 날. 운동 마지막 날이죠. 운동 네네. 마지막 날이죠. 박영선 더불어당 민주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시작을 했고 오세훈 네. 국민의힘 후보는 구의에서. 네, 출마했다가 낙선한 광진구에서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네. 광진구가 과거에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는 고민정 의원에게 이제 패배한 바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의 행보를 보면 드러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한 것 광화문 종로. 그런데 6411번 버스를 탔어요. 네. 이게 이제 작고한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대표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 버스고 네. 정말 눈물의 진정성 어린 그런 연설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버스를 왜 탔느냐? 지금 며칠 전에 심상정 전 대표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결집만이 아니라 이 진보 소수 진보 정당의 결집. 사실 이 정의당도 한 3% 내외의 이 지지율은 나오는 정당입니다. 네. 의석도 6석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번에 이 후보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박영선 후보는 정의당의 지지율도 지금 아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우클릭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선거연대를 하면 같은 편이었던 정의당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6,411번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정의당은 단칼에 네. 자르지 않았나요? 정의당은 염치가 없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어디서 찾을 거 찾아야지 이제 네. 이런 분위기라 네. 네. 싸늘한데 근데 이게 박영선 후보에게 또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언더독 효과라고 해서 네. 자꾸 구애를 하는데 여기서도 찬밥 저기서도 찬밥 얻어맞고 눈물 흘리고 하면 동정 여론이 생기거든요. 또 그렇군요. 네. 예, 참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는 기세등등인데 이걸 이제 밴드웨건 효과, 네. 우리가 흔히 악대 차량 효과다. 퍼레이드 할 때 쿵짝쿵짝하는 차량처럼 네. 신나서 막 달리고 우리 지금 잘 나가요 하면은 유권자들이 저희가 잘 나가나 보다 그러고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언더독 효과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면 야 이 후보는 좀 도와주고 싶어 해서 동정 여론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에 명백하게 오세훈 후보는 밴드웨건 효과를 이제 구사하고 있고 네. 박영선 후보는 이제 언더독 효과를 구사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고 네.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네네. 사죄하고 흡수하고 잘하겠다 하고 근데 이제 선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야당의 비판인 것이고 네. 지금 야당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게 또 이제 박영선 후보의 입장 거짓말쟁이가 서울시장이 되게 놔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네. 야 거기에 대해서 어제 3차 토론회 때 정말 두 사람 다 이제 격앙됐었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존재야말로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거는 그 센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몹쓸 말을 한다라고 박영선 후보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 선거에 후보를 왜 냈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조금 어폐는 있어요. 3차 토론까지 같이 마주 앉아서 공약도 비판하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건 누가 또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 입장도 이해되는 게 계속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감정이 격앙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하지만 어제 좀 훈훈한 모습이 있었으니 보셨겠죠? 이 정관용 사회자가 네. 좀 칭찬이. 오글거리지만 네. 서로에게 딱 1분씩만 칭찬하라 그랬더니 네, 네. 박영선 후보가 먼저 방송을 일찍이 시작하셔서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시고 네. 패션 감각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스탠딩 토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도 스탠딩으로 하자고 하시더라. 근데 이제 어제는 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는 뭐 이제 이 여성 커리어 우먼으로 유리천정을 계속 돌파해 와서 다선 의원의
장관까지 벤치내시고 우리 딸들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이제 한껏 축혀 올렸는데 네. 마지막에 그 결과 장관직까지 이제 던지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집념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마지막엔 대성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에는 내가 이겨요 이런 분위기니까 이 집념과 열정이 이번에 좀 과도했다는 비판이 살짝 깔려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서로 어쨌든 훈훈한 1분짜리 덕담 속에 뭐 이제 넣고 싶은 가시들이 날이 서 있었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모두 끝이 났던 건데 네. 그러면 여야 후보에게 좀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뭐 누구의 승이라고 얘기하면요. 요즘에 악플이 엄청나게 날라와서 네. 제가 평가에서 승패를 얘기하지 않는데 좀 조심스럽군요. 하지만 네. 한 가지는 가능해요. 뭐냐면 저는 무승부라고 보는 것이 박영선 후보는 철저하게 오세훈 후보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는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지층에 대한 토론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실정을 했어도 만족인데 하지만 중도층,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이 토론을 보고 박영선 후보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 있었을까? 쉽지 않은데 네. 자,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려한 토론을 했어요. 네. 잘 피해갔어요. 매끈매끈하게 잘 피해갔는데 지지층은 당연히 그렇지. 박영선 후보가 증거도 없이 내곡동, 생태탕, 생태 쓰면 안 되지. 하지만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가 잘 비껴갔구나 그럴 수 있지만 네. 의혹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제기가 되는데 팩트가 하나도 안 나오네? 오세훈 후보는 왜 팩트로 막질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네. 하는 또 의구심이 있었다면 표심을 보수 쪽으로 주기도 쉽지 않은 토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한 토론이었지만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스윙보터 투표자들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다 논리가 부족했다. 근거도 좀 부족했다. 어찌 보면 좀 강력한 의혹 제기와 근거를 대지 못하는 피해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걸 권투에 비유하면요. 박영선 후보는 정말 파고들어서 때리는 네. 인파이터 복싱을 구사했다. 네. 이렇게 비견되고 오세훈 후보는 아주 링을 다 최대한 이용하면서 막 뛰어다니죠. 한 대도 안 맞고 뛰어다니다가 결정적일 때 잽이나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이 아웃복싱을 이제 하는 토론을 했는데 이 후보 둘 다 유효타 제대로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애매한 이제 판정 무승부까지 흘러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대로 된 한타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네. 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집중됐던 건 내곡동 생태탕집이에요. 맞아요. 네, 선거 후보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웃지 못할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생태탕집 아들이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다 돌연 취소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와 그 이후에 인터뷰한 걸 보면 네. 또 말이 좀 바뀝니다. 네, 말이 좀 뭐냐면 이게 이 TBS 라디오와 인터뷰할 때는 자 그때 오세훈 후보가 확실하다. 하얀 바지를 입고 브랜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굉장히 훤칠한 데다가 그 구두가 내가 관심 있는 구두였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라는 게 중요한 점인데 16년 전 그 사람이 오세훈 후보라는 것을 몰랐다. 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참 묘한 게 16년 전에 오세훈 후보를 딱 바로 알아봤다라는 말은 번복이 된 셈입니다. 그렇죠. 누군지 몰랐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다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또 오세훈 후보가 안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왔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긴 그 사람을 봤는데 오세훈인지 몰랐는데 어머니 얘기를 듣고 오세훈이라는 걸 알았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또 왔다는 얘기로 비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진 못했는데 오세훈은 맞다. 이게 참 묘한 증언으로 또 점점 변해가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본질은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얘기하자면 네. 뭐 구두나 선글라스나 이제 생태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5년 3월 달에 그 자리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은 이 측량을 하러 갔느냐 안 갔느냐. 네.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은 이제 큰 처남의 소유 땅이고 큰 처남이 장인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큰 처남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대신 오세훈 후보가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체도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 측량지에 갔다면 그 땅의 존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 나중에 2006년 이후에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이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 수용이 되고 보상을 받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사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5명의 증인은 지금 나와 있어요. 경작자 1, 경작자 2, 생양팀장, 생태탕 사장 아주머니, 그 아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대질하자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오세훈 후보를 이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수사를 통해서 이 측량지에 있었는지를 밝혀달라. 증인들과 대질도 해달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과연 뭐 이 법적인 조사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는 한 2년은 지나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일 누군가 밤에 이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년여 잔여 임기고 내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와야 되니까 내일 당선되는 서울시장이 재선할 건지 아닌지가 또 내년에 확정될 거고 재판의 결과는 한참 후에 나올 것이라서 참 이게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목할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선거운동을 각각 마감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를 자정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네. 내일 평일이고요. 자정까지 깨 있을 수 없지만 내일 아침에 뉴스를 통해도 보셔도 되는데 딱 메시지 한 가지. 지금 이제 선거의 메시지는 끝입니다. 네. 박 후보나 오 후보나 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목이 쉬도록 호소할 텐데 내일은 이제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으로 끝나서 못합니다만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내일 투표 동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많이 따지는데 재보궐선거는 없어도 되는 선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수백억의 예산이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걸 왜 해야 하나는 생각도 들지만 열린 이상은 이 의무,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구는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 사람을 뺀 투표, 이걸 우리가 흔히 차압 투표라고 합니다. 네. 최선의 후보를 뽑으면 제일 좋은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뽑을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최선은 안 될 후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압 투표라도 하시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 내일 하루는 투표 동료 운동이고요. 최종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여야의 또 유불리와 승패가 갈릴. 이번 선거는 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이는 한번 지켜보시되 내일 가급적 유권자 여러분들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투표장으로 꼭 가서 본투표는 좀 귀찮긴 하죠. 네. 이 주소지 지정 투표소로 가셔야 되고 또 임시공휴일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일 밤 8시까지 이제 마감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퇴근길에라도 꼭 찍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하시고 유권자시라면 네. 그 결과를 내일 밤 모레 새벽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둘러싼 여야 간 고소 고발이 엄청 나잖아요. 네네.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선거 때마다 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득이라고 보세요? 시길이라고 보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선거가 참 부실함이 많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여야 모두 정말 그 민생을 챙기는 점에서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선거는 아니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네. 이 공약 자체도 지금 이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기에는 1년여 잔여 임기 시장으로는 너무 좀 이 급조된 내용들이었고요. 네.
서로 토론회에서도 서로의 공약을 비판하는 대목들은 사실은 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이 주택 30만 호 5년 내에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오세훈 후보는 또 36만 호 공급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한쪽은 공공임대주택, 한쪽은 이제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다 완화, 규제 해소 이렇게 좀 방식은 다릅니다만 물리적으로 이제 이루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이 서울시장, 부산시정은 행정가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치과잉으로 지금 승패 싸움, 전쟁이 돼 있잖아요, 전쟁. 네. 전쟁이 될 이유는 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전초전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전쟁으로 이 선거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라도 조금은 더 냉철하게 차가운 마음을 유지하시고 자 1년 동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조금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소소하면 소소한 대로 누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사고 치지 않고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 대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좀 본질에서 많이 빗나간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도 큽니다. 이제 선거 결과 정말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새벽에는 나올 텐데 네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 상황도 또 요동치겠죠. 네, 엄청나게 요동칠 겁니다. 네. 이제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요. 네. 자, 만약 이 경우의 수가 참 여러 가지예요. 서울, 부산을 다 야당이 탈환했다. 네. 이러면 야당의 기세가 엄청 올라가겠고 대선 준비로 막 몰려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을 마냥 놓치고 부산을 탈환했다. 그럼 요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묘해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네. 또 이제 뭐 서울은 찾아왔는데 부산을 뺏겼을 경우도 있고 네. 1대1 네. 만약 둘 다 놓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바로 짐 싸서 집에 가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막 이 승기를 잡아서 기세가 등등하던 국민의힘은 큰일 날 수 있고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네. 이 상황은 아마 지금 야권은 가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차기 대권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직력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결국은 어떤 인물이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자, 야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권 심판의 바람,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합종 연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럼 야권의 대안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맞는가, 오직 유일한 존재인가, 네. 다른 대안과 함께 콜라보할 수는 없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끝까지 윤석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아마 4월 중후반부터 던져보게 될 것 같고요. 네. 5월부터는 이제 야권을 필두로 해서 정계 개편이 시작할 텐데 여권도 이번 선거에서 아마 패배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내년 대선에 대한 전략도 대대적인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니까 네. 많은 또 이제 대권 주자들을 놓고 판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선거의 결과는 내년 대선까지 상당히 좀 후폭풍이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결과가 내일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상황 또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팜 농업 주목받고 있죠.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교육에도 이 스마트팜 실습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도 이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환 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먼저 청취자분들께 학교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환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개교 88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교육기관으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현재 농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면서 네. 국가와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가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차세대 농업인과 유통, 경영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의 교육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 청년 리더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차세대 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농가 방문 연수 및 해외 선진 농가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 융합형 교육 과정을 통해 스마트 농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팜 시설을 완공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개교한 지가 88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인재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인재 교육 및 학교 경영 역선 사항을 한 4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 학생다운 인성 교육입니다. 학생으로서 장차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성 함량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는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는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만 있는 시대입니다. 네. 인류 정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행복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점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네,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으시겠어요. 예. 네. 직접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시죠? 네. 수시로 아이들하고 항상 교장실은 개방해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스마트팜 융복합 기술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렵거든요.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스마트팜 온실에서 농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프로그램을 잘못 다루게 되면 온실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게 일시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해보는 학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 학생들에게 가상의 온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첨단 소프트웨어인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나만의 가상 온실에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마음껏 조작해 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농업 기반 융합교육 실습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스마트팜 온실에서 작동하는 각종 융복합 하드웨어 장비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최적의 스마트팜 융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감소시켜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마트팜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최적의 처방을 함으로써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과거보다 적게 투입하고도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가능한 농업을 말합니다. 스마트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기술들을 기존의 온실, 축사, 가수원 등에 접목하여 진흥화된 농장 형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농업에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업 분야가 스마트팜 환경으로 진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농업은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런 스마트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습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계시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1차 산업의 생산 위주의 원예 교육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실습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지식 및 하드웨어 ICT 융복합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자동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 영농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을 유지 관리하는 스마트팜 엔지니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 외에도 농업과 ICT의 융합은 생산 분야 이외의 유통, 소비 및 농촌 체험 분야에 이르기까지 농촌 생태계의 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유망 직업군 창출을 통하여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직업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시뮬레이션 기반 스마트팜 실습 교육 시스템이 그러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 스마트팜 온실 작동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스마트팜 e-러닝 콘텐츠로 강의를 듣고 가상 온실에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 반복 학습을 한 후 실제 온실에서 살아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재배 실습을 하는 가상 온실과 실제 온실 연계 수업 방식입니다. 둘째로 농업 기반 융합 교육 실습 장치를 통한 ICT 하드웨어 융복합 기술 훈련인데요. 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로 작물 재배 실습을 한 후 실제로 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하드웨어 장치를 움직이고 관리할 수 있는 농업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미니 양액기 제작 실습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요약을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온실 작동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상 온실에서 스마트팜을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신기한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죠? 우선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네. 이전에 온실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원예 작업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는 생산 위주의 실습만 하다가 요즘 아이들에게 익숙한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마음껏 첨단 재배 기법 실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수업을 시작한 후에 자신의 꿈이 스마트팜 엔지니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앞으로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가요? 그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시스템, 실습 장치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예, 지금 특성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농업계 특성화 중에서 비교적 스마트팜 관련 시설이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마트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규 온실과 관련 시설들을 증축하여 새로운 스마트팜 환경을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이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우리 지역의 대학과 농업 분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층 체계화되고 정교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현재 본교는 식량자원과학과, 축산자원과학과, 원예자원과학과, 식품과학과, 산업기계기술과, 사진과학과의 6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는 학과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 경영과, 스마트 동물 산업과, 도시조경 디자인과, 베이커리 카페 경영과, 스마트 산업기계과, 미트 외식 산업과 이렇게 6개 학과로 학과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농산업 실습지와 실습 장비를 갖춘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3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의 기숙사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경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실력과 열정을 가득한 본교 교직원들은 미래의 우리 농산업을 선도하고자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진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중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녀 진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교에 연락을 주시거나 본교를 방문해 주시면
정신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고시환 교장이었습니다.